강민준의 손이 검은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A4 용지 한 장이 빠져나왔죠. 그는 그것을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장인 이종석이 무심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커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장모 박금순이 남편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서류 한가운데에 멈췄죠. 등기부등본 소유자 란에 적힌 세 글자 강민준. 3년간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그 사위가 사실은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장모의 입이 벌어졌고 장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민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 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된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던 10월의 어느 토요일, 강민준과 이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소박한 예식장이었죠. 신랑 측 하객석은 신부 측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도 많지 않았거든요. 반면 신부 측 하객석은 가득 찼습니다. 장인 이종석의 사업 관계자들과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이 자리를 빼곡히 메웠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인은 친구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눴죠. 한 친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사위분이 어디 다니신대요? 장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는 애매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은 요즘 자유롭게 일하잖아요. 얼버무리는 목소리였죠. 친구는 더 묻지 않았지만 미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어요. 아,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속으로 쓴웃음이 나왔지만 겉으로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당분간 처가에서 생활하기로 했어요. 전셋집을 구할 때까지만 잠깐이라고 수진이 남편에게 미안해하며 말했죠. 장모 박금순이 2층 다락방을 신혼방으로 내줬습니다. 천장이 낮고 비좁은 공간이었어요. 창문은 작았고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장모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엄마한테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장모는 시큰둥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주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방을 둘러봤습니다. 좁지만 괜찮아. 오래 있을 곳도 아니니까. 혼잣말이 목구멍 안에서 맴돌았죠. 첫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거실 한쪽 구석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시작했어요.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고 투자 물건을 분석하는 중이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조용히 울렸죠. 그때 장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힐끗 쳐다보더니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볼륨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드라마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커졌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장모는 화면만 바라보며 모른 척했죠. 아, 나가라는 거구나. 민준은 노트북을 닫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4명이 둘러앉았어요. 장인, 장모, 처남 이준호, 그리고 수진. 민준은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그는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팀장님이 제 기획안 칭찬하시더라고요. 내년 승진 후보에 올랐대요. 장인이 흡족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
대기업이 다르지. 준호는 웃으며 고기를 집어먹었어요. 그러다 문득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매형은 요즘 취업 준비 어때요? 어디 넣어봤어요? 민준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준호의 눈썹이 올라갔죠. 프리랜서요? 뭐 하시는데요? 부동산 쪽 일이요. 아, 공인중개사요? 비슷한데 컨설팅 쪽이에요. 준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장모가 국그릇을 들며 한마디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제대로 된 직장도 없으니. 말끝을 흐렸지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를 불렀지만 장모는 못 들은 척했어요. 민주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인이 주방에서 민준을 불렀어요. 강서방, 잠깐만. 네, 장모님. 슈퍼 좀 다녀와. 우유하고 계란 떨어졌어. 네, 알겠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도 없으니까 심부름이라도 시켜야지. 수진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왜? 틀린 말했어? 민준 오빠도 이래요. 집에서 하는 거지. 장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에서 컴퓨터 딸깍거리는 게 무슨 일이야.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주제에. 엄마, 제발. 넌 내 신랑 감싸느라 정신없지? 나중에 후회할 텐데. 장모는 냉장고 문을 세게 닫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참았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다락방 책상에 앉아 작은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죠. TV 볼륨을 올린 일, 준호의 비웃음, 장모의 말, 심부름 모두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미안해. 조금만 참아. 곧 나갈 거야. 민주는 아내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차갑고 계획적이고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민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기록해두자. 전부 다. 언젠가 쓸모 있을 날이 올 거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봄에서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민준에 대한 처가 식구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엔 눈치였던 것이 이제는 공개적인 무시가 되었죠.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장모는 사흘 전부터 차례상 준비를 시작했어요. 민준도 당연히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감자 껍질을 벗기고 무거운 냄비를 옮기고 설거지를 했죠. 수지는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했기에 민준이 더 많은 일을 떠맡았습니다. 명절 아침이 밝았어요. 차례상에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장인이 절을 하고 준호가 따라서 절을 했죠. 민준도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눠 먹을 시간이 되었어요. 장모가 그릇에 밥과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것, 준호 것, 수진 것. 하나씩 예쁜 사기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았죠. 그리고 민준의 차례가 왔습니다. 장모는 부엌 선반 맨 아래에서 낡은 스테인리스 그릇을 꺼냈어요. 표면이 긁혀 있고 테두리가 찌그러진 그릇이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봤어요. 저건 개 밥그릇이잖아. 전에 장모가 키우던 개가 먹던 그릇이었습니다. 개가 죽은 뒤 버리지 않고 베란다에 두었던 것이죠. 장모는 그 그릇에 밥을 퍼담았습니다. 국도 부었어요. 그리고 거실 구석에 있는 작은 탁자에 놓았습니다. 식탁이 아니라
거실 구석에 낮은 탁자였어요. 강서방, 여기서 먹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수진이 그 장면을 보고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엄마, 그게 뭐예요? 뭐긴 뭐야? 밥이지. 저 그릇. 명심이 밥그릇이잖아요. 명심이는 죽은 개의 이름이었습니다. 장모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릇이 그릇이지 뭐. 깨끗이 씻었어. 엄마, 이건 너무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다가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오빠, 괜찮아. 밥 먹자. 민주는 구석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스테인리스 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장인과 준호는 식탁에 앉아 TV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경 쓰지 않는 얼굴이었죠.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장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뭘 그래? 농담이야, 농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농담도 못 받아주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수진도 알았고 민준도 알았죠. 민준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혼잣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민주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명절 날짜를 적고 개 밥그릇 사건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릇의 종류, 장모의 말, 수진의 반응 모두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또 다른 날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장인이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죠. 민주는 주방에서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물 드세요. 장인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말을 시작했어요. 강서방, 내가 말이야.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지. 사업으로 큰 돈 벌었어. 네,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이었다고. 직원만 30명이었어. 장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근성이 없어. 편한 것만 찾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맞장구를 쳐주니 장인은 더 신이 났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야. 알겠어? 네, 장인어른. 장인은 웃으며 민준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봉투 하나가 바닥에 굴렀죠. 민준이 그것을 집어 올렸습니다. 봉투 겉면에 빨간 글씨가 보였어요. 최종 독촉장, 대출금 연체 안내. 민주는 장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장인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는 황급히 봉투를 낚아채더니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 잘못 온 거야. 착오야. 네, 그러시겠죠. 민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봉투의 내용을 이미 확인했어요. 빚이 있구나. 그것도 꽤 많이. 장인은 소파에 눕더니 곧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운동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어요. 조깅을 한다고 말하고 나왔지만 목적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개사 김대리가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등기부등본 떼려고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민주는 장인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김대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여기, 혹시 거기 사세요? 네. 본인 명의예요? 아니요. 장인 명의요. 아, 그럼 왜? 김대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컴퓨터를 두드렸죠. 프린터가 돌아가며 서류를 뱉어냈어요.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1금융권 담보대출 2억 원, 제2금융권 대출 5천만 원, 합계 2억 5천만 원. 그것도 연체 중. 민주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김대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민준을 배웅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주는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다시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2억 5천만 원. 경매 진행 예정.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회가 왔어. 바로 이거야.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잠든 뒤 민주는 노트북을 켰어요.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비밀 계좌였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자신만 아는 계좌. 잔액이 화면에 떴습니다. 3억 5천만 원. 7년간 프리랜서로 일하며 부동산 투자로 모은 돈이었어요. 작은 건물 하나를 샀다가 팔고 땅을 샀다가 팔고 조금씩 천천히 꾸준하게 모았습니다. 민주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억 5천만 원의 빚을 갚고 경매로 집을 사면 대략 3억 2천만 원 정도 필요하겠군. 충분해. 그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때가 올 거야. 민주는 노트를 펼치고 오늘의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장인의 빚, 등기부등본 내용, 자신의 계획, 모두 빠짐없이 적었어요. 그리고 노트를 덮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년 반이 더 흘렀습니다. 민준과 수진의 결혼 생활은 이제 2년 6개월째에 접어들었어요. 겨울이 다가오는 11월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장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연달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인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서재로 황급히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벽 너머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제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장모가 서재 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민주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작됐구나. 드디어 표면으로 올라오는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장인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장모가 문을 두드렸죠. 여보, 밥 먹어요. 배 안 고파.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장모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물러났어요. 식탁에는 3명만 앉았습니다. 장모, 수진, 그리고 민준. 준호는 야근이라며 집에 오지 않았죠.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인은 일찍 나가고 없었어요. 민주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수지는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갔고 장모는 시장에 나갔죠. 민주는 거실을 청소하다가 서재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호기심보다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청구서, 독촉장, 그리고 법원 봉투. 민주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 눈으로 빠르게 내용을 훑었습니다. 경매 기일 석 달 후. 최저 입찰가 2억 8천만 원. 이 집이 석 달 후면 경매로 넘어간다는 뜻이었죠. 민주는 서류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서재를 나와 문을 살짝 닫았어요. 석 달. 생각보다 빨리 왔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드디어 장인이 입을 열었어요.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장인, 장모, 준호, 수진, 민준. 5명이 둘러앉았죠. 장인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집을 팔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장모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요?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장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도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장인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빚이 있다. 얼마나요? 많아. 많이 밀렸어. 장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데요? 2억 5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죠. 아빠, 그럼 어떻게 돼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 경매요? 3달 후에.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요? 모르겠다. 장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 집이 내 집인데, 20년을 산 집인데. 수진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얼마나 필요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없어요? 장인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3억? 3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3억? 수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제 형편이 안 돼요. 대출받아서 집 샀거든요. 그래. 죄송해요, 아버지. 준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장모는 계속 울었고 수지는 아버지를 위로했죠. 민주는 묵묵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는 그릇을 들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진이 나중에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오빠, 어떡해. 민주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3억이 어디 있어. 우리도 돈 없잖아.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토닥여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주는 일찍 집을 나섰어요.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목적지는 법무사 사무실이었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법무사 정현우를 만났습니다. 정현우는 반갑게 민준을 맞아줬어요. 민준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형? 무슨 일로? 민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매 통지서 사본이었어요. 이 집을 제가 낙찰받고 싶습니다. 정현우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 장인 집 아니에요? 맞아요. 왜? 제 명의로 사고 싶어요. 비밀로요. 정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경매는 누구나 입찰할 수 있으니까. 절차가 어떻게 돼요? 입찰 보증금 내고 기일에 참여하면 돼요. 최고가 쓴 사람이 낙찰. 보증금은 보통 10% 정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런데 정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아세요? 모르세요. 계속 모르셔야 하고요. 알겠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장인은 매일 술을 마셨고 장모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준호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죠. 수지는 임신 5개월에 접어들었지만 스트레스로 몸이 안 좋았어요. 민주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봤죠. 경매일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경매 사이트에 입찰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노트북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최저가는 2억 8천만 원이었죠. 하지만 입찰가는 올라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주는 3억 2천만 원을 적어냈어요. 충분히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경매 당일이었습니다. 민주는 법원에 갔어요. 정현우가 함께였습니다. 입찰표를 작성하고 봉투에 넣었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투자자들, 중개업자들, 모두 이 집을 노리고 있었어요. 입찰이 시작되었습니다. 봉투들이 개봉되었죠. 가격이 하나씩 불렸습니다. 2억 9천만 원, 3억, 3억 1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 3억 2천만 원. 민준의 금액이었습니다. 최고가 낙찰자 강민준. 판사가 낙찰을 선언했어요. 민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우가 옆에서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민준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해냈어. 이제 시작이야. 한 달 후였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어요. 이 집의 주인은 이제 강민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인 가족은 아무것도 몰랐죠. 그들은 여전히 자기 집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민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때가 오면 말할 거야. 지금은 아니야. 민준은 등기부등본을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은 계속되었어요. 장인은 여전히 민준을 무시했고 장모는 여전히 냉대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매형을 깔봤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그들이 개처럼 대하던 사위였으니까요. 민주는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경매 낙찰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을 지나 봄이 왔고 다시 여름이 찾아왔어요. 수진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죠. 수진은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욕실에서 나왔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오빠, 우리. 민준은 아내를 꼭 안아줬어요. 축하해. 무서워. 근데 기뻐. 두 사람은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임신 6주. 건강한 아기였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저, 아기 생겼어요. 장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네,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어머, 우리 손주. 장모는 기뻐하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인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준호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장모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강서방. 네, 장모님.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직장 구해야지.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애를 어떻게 키울 건데? 계속 집에서 컴퓨터만 두드릴 거야? 일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돈이나 벌어?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오빠도 일해요. 일한다는 게 저 모양이면 무슨 소용이야. 장인도 거들었습니다. 수진이 엄마 말이 맞아. 이제 가장인데.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만 먹을 뿐이었죠. 참아. 조금만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임신이 5개월에 접어들었어요. 배가 제법 불러왔고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입덧도 심했죠. 어느 오후였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옆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죠.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고 고객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장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힘들겠네. 괜찮아요, 엄마. 장모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강서방은 뭐해? 일하고 있습니다. 일? 저게 무슨 일이야? 장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마누라가 저렇게 아픈데 옆에서 컴퓨터나 치고 앉아 있어?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약이라도 사다 주든가. 네, 그러겠습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장모가 다시 말했습니다. 약국이야 10분이면 다녀오잖아. 근데 왜 가방까지 챙겨? 혹시 몰라서요. 빈둥거리러 나가는 거 아니야? 약 핑계로?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뒤에서 장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러니까 돈을 못 벌지. 수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왜? 틀린 말했어? 장모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민준이 돌아왔어요. 약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건네주고 물을 떠다 줬죠. 수진은 약을 먹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아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모가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부엌으로 가서 도와주려 했지만 장모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어. 강서방은 저기 앉아 있어. 민주는 물러났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죠. 장인과 준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힘들다며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도중이었어요. 장모가 갑자기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에휴. 장인이 물었죠. 왜 그래? 우리 수진이. 불쌍해서. 무슨 소리야? 장모는 민준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이지.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준호는 밥만 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장모님, 왜요? 그런 말씀은. 뭐, 틀렸어? 장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주제에 애는 왜 가져? 어떻게 키울 건데? 맨날 집에서 컴퓨터나 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벌면서. 수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배를 감싸고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넌 가서 누워. 오빠는 이래요. 왜 자꾸 그러세요? 장모는 딸을 밀쳐냈습니다. 너는 몰라. 내가 얼마나 고생할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모가 그를 노려봤죠. 뭐, 화났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락방 계단을 올라갔어요. 장모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도망가기는 맨날 도망이나 다니고. 엄마. 수진이 울먹였지만 장모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나가면 안 돼? 너 때문에 우리 딸이 고생하잖아. 장인과 준호는 거실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못 들은 척하는 얼굴이었죠.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수지는 배를 감싸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 칸에 검은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파일이 들어 있었죠. 민주는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 그는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장모는 여전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장인과 준호는 TV를 보고 있었죠. 수지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식탁 앞에 섰습니다. 검은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지지직.
장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도 TV에서 시선을 떼었어요. 장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투명 파일철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류 한 장을 빼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내려놓았죠. A4 용지 한 장 등기부등본. 장인이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장인의 손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표정이었어요. 그저 뭔가 보여주려나 보다 하는 얼굴이었죠. 눈이 서류 위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읽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장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왜 이걸 보여주지? 그의 시선이 내려갔어요. 소재지 란을 읽었습니다. 이 집 주소였죠. 자기 집 등기부등본이구나. 그런데 왜? 장인의 시선이 더 내려갔습니다. 소유자 란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유자 강민준. 세 글자. 단 세 글자였지만 세상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장인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흔들렸죠. 그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강민준. 틀림없었어요. 아니, 이게 뭐지? 장모가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었어요. 서류를 들여다봤죠.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유자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옆에 적힌 이름을 본 순간, 장모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입이 서서히 벌어졌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이게 뭐예요? 장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류를 응시할 뿐이었죠. 거실에 앉아있던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왔어요. 뭔데요? 준호는 아버지 손에서 서류를 가로챘습니다. 눈으로 빠르게 내용을 읽었죠. 그의 표정도 순식간에 변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매형? 준호는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민준은 식탁 앞에 서서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장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 집이 자네 명의? 네. 어떻게? 장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5개월 전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죠. 하지만 누가 받았는지는 몰랐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냥 낙찰자가 있다고만 했거든요. 설마 경매를 자네가? 네. 언제? 5개월 전입니다. 장모가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5개월 전? 그럼 그동안 알고 있었다는 거야? 네. 왜 말 안 했어? 민주는 장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씀드렸으면 믿으셨을까요? 장모는 할 말이 없었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히려 돈 자랑한다고 건방지다고 하셨겠죠. 전곡을 찔린 말이었습니다. 장모는 입을 다물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돈이 어디 있었어요? 내가 모은 겁니다. 모았다고요? 매형이? 준호의 목소리에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민주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차례로 식탁 위에 펼쳤죠.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잔액이 적혀 있었어요. 7년 전부터 조금씩 쌓인 입금 내역들, 부동산 거래 수익금, 컨설팅 수수료, 투자 수익, 하나하나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인이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어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어요. 모두 강민준 명의였고 모두 합법적인 수익이었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장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민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수증 뭉치였죠. 그리고 이건 장인어른 빚을 제가 대신 갚은 영수증입니다. 뭐? 장인은 영수증들을 받아들었습니다. 제1금융권 대출 상환, 제2금융권 대출 상환, 모두 강민준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기록이었어요. 날짜는 경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왜? 이걸? 빚이 있으면 경매 낙찰받아도 소유권 이전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정리했습니다. 민준의 설명은 담담했어요. 마치 비즈니스 거래를 설명하는 것처럼 냉정했죠. 장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개 밥그릇에 밥을 담아준 일, 무시하던 말들, 쫓아내라고 소리친 일, 모두 이 집 주인한테 한 짓이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내려놓고 매형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보였습니다. 3년간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매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매형? 저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습니다. 수지는 소파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배를 감싸고 천천히 걸어왔죠.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오빠, 나는 몰랐어. 알아. 괜찮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품에서 울었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장인은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간 자신이 무시했던 사위가 사실은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돈도 더 많이 벌었고 계획도 치밀했고 참을성도 대단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였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네.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딸과 사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모두 뒤늦게 깨달았죠. 내가 정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장모를 보며 말했어요. 장모님. 응. 저는 한 번도 이 가족을 미워한 적 없습니다. 단지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사람으로서.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장모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하지만 필요한 침묵이었어요. 각자의 머릿속에서 지난 3년이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들, 후회되는 것들, 바꿔야 할 것들. 민주는 서류들을 다시 파일에 넣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닫았어요. 이 집은 제 명의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계속 사셔도 됩니다. 장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네.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말해보게. 저와 수진이 그리고 태어날 아이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도 이 가족의 일원입니다. 장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겠네. 약속하지. 민주는 수진의 손을 잡고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등이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움츠러든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이 집의 주인이었죠.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틀렸어. 완전히 철저하게. 민주는 가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아직 보여줄 것이 더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표지에 투자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펼쳤죠. 7년 전부터 시작된 기록들이었습니다. 작은 상가 투자, 토지 매매,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하나하나 날짜와 금액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장인이 파일을 넘겨봤습니다. 페이지마다 수익금이 기록되어 있었죠.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조금씩 하지만 꾸준하게 쌓인 돈들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자네가? 네. 7년간 모았습니다. 장인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7년. 그 시간 동안 이 젊은이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보였습니다. 민주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여러 고객들과 맺은 계약서였죠. 수수료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건당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준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약 날짜를 확인했죠. 3년 전부터 최근까지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매영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네. 집에서 컴퓨터 하는 게 컨설팅 일이었습니다. 고객들과 화상 미팅하고 시세 분석하고 보고서 쓰는 일이었죠.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비웃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전문적인 업무 시간이었던 겁니다. 매영이 놀고 먹는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깨달았죠. 민주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은행 영수증들이었어요. 한 뭉치였습니다. 장인이 빌렸던 대출들을 갚은 영수증이었죠. 이건 아까 보여드린 것보다 더 자세한 내역입니다. 민주는 영수증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제1금융권 2억 원. 작년 12월 15일에 상환했습니다. 장인은 그 날짜를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었다고. 누가 했는지 물었지만 은행은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죠. 설마 그게 제2금융권 5천만 원. 같은 날 상환했습니다. 그게 자네였나? 네. 장인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위가 자신의 빚을 갚아준 것이었습니다. 개처럼 대하던 그 사위가 왜 그랬나? 장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주는 장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진이 때문입니다. 수진이가 걱정했습니다. 집을 잃을까봐, 아버지가 힘들어할까봐. 수진은 남편의 말에 또 눈물을 흘렸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장인은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마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였어요. 민주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작은 노트였어요. 표지가 낡았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펼쳐서 보여줬죠.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 결혼 직후였어요. 이건 제가 3년간 기록한 일기입니다. 장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기요? 네. 매일 있었던 일들을 적었습니다. 민주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장모가 TV 볼륨을 올린 날, 준호가 취업을 물은 날, 장모가 심부름을 시킨 날, 모두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절날, 개 밥그릇 사건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장모는 그 페이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걸, 네, 전부 기록했습니다. 왜요? 민주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는 이야기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를 위해 기록했어요. 장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증거가 남아있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이 그걸 들고 나가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죠. 복수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존중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형, 그럼 처음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아니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그냥 참으려고 했습니다. 수진이를 사랑했으니까요. 수진이 남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집이 위기에 처한 걸 알고 도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집을 지키고 빚을 없애고 가족을 보호하는 것,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장인은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 젊은이가 얼마나 큰 마음을 먹었는지 이제야 이해했어요. 3억이 넘는 돈을 쓰면서도 아무 말 없이 참아낸 것. 그것도 자신을 무시하는 가족들을 위해. 장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나? 민주는 장모를 바라봤습니다. 말씀드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한테 돈이 있다고 컨설턴트로 일한다고 말했으면? 장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마 돈 자랑한다고 하셨겠죠. 건방지다고, 버르장머리 없다고.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장모는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오히려 더 많이 뜯어내려 했을 겁니다. 존중하기보다는 이용하려 했겠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민주는 식탁 위의 서류들을 가리켰어요. 말로는 안 통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았어요. 준호는 매형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치밀했어요. 감정적이지 않고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죠. 3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견디며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당한 방어였죠. 장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서방. 네, 장인어른. 미안하네. 정말로. 장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자네를 완전히 잘못 봤어. 자네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보다 훨씬 낫지.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사실이야. 장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였죠. 용서해주게. 이 늙은이를. 민준은 황급히 장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고개 드세요. 내가 잘못했네. 다 지나간 일입니다. 민준은 장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저도 수진이도 아기도 모두 가족입니다. 장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준호도 매형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처음으로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민주는 준호를 돌아봤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무례했습니다. 됐어요. 아니요. 사과 받아주세요. 준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그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죠. 장모는 계속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수진아, 엄마가 정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어머니를 안아줬어요.
이제 괜찮아요, 엄마. 미안해. 너희한테 정말 미안해. 장모는 며느리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후회와 부끄러움이 눈물로 쏟아졌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복수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단지 사람 대접받고 싶었을 뿐이었죠. 이제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정리하는 손길이 차분했습니다. 장인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나? 민주는 가방 지퍼를 닫으며 대답했어요. 서로 존중하며 살면 됩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 그러마. 민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락방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오르는 그들의 뒷모습이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존중받는 모습이었죠. 거실에 남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장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만. 장모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거실은 여전히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장인, 장모, 준호는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장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다락방 계단 앞으로 걸어갔어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강서방. 잠시 후 민준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어요. 부르셨습니까? 잠깐. 이야기 좀 하세. 5명이 다시 거실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고 진중했죠. 장인이 소파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민준도 자리에 앉았어요. 수진이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사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이야. 장인은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 소유권은 제게 있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장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계속 여기 사셔도 됩니다. 정말인가? 네. 쫓아낼 생각 없습니다. 장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고맙네. 대신 몇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민주는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수진이의 공간을 존중해 주세요. 다락방은 우리 부부의 공간입니다. 그래, 당연하지. 그리고 제 일에 대해서도요. 제가 하는 일을 이해 못하셔도 최소한 무시는 하지 말아주세요. 장인은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네. 앞으론 그러지 않겠어. 아기가 태어나면 육아 방식도 저희 부부가 결정합니다.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죠. 물론 조언은 감사히 듣겠습니다. 하지만 강요는 안 됩니다. 알았네. 장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집세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끼리 집세 받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신세를 지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 서로 존중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장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사위가 자신이 그렇게 못되게 군 사위가 이렇게 너그럽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준호 씨. 앞으로 제가 생활비 좀 보태겠습니다. 부모님 용돈이라도. 그건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형님한테 배우고 싶습니다. 뭐요?
부동산 투자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해봅시다. 준호도 처음으로 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매형이 더 이상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배울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장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할까? 수진이 대답했어요. 같이 먹어요. 가족인데 따로 먹을 이유 없잖아요. 하지만 요리는 엄마랑 제가 번갈아 하면 돼요. 오빠도 도와주고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설거지는 계속 할게요. 고맙네. 장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민준 씨. 네. 정말 고맙네. 이런 기회를 준 것도 기회라뇨? 다시 시작할 기회 말일세. 민주는 장인을 바라봤어요. 저도 원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처음부터 이 가족이 싫었던 건 아닙니다. 단지 대접이 너무 가혹해서 힘들었을 뿐이에요. 장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로. 이제 괜찮습니다. 장모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네, 엄마. 엄마가 너무 못됐지? 수진은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너희 남편한테도 못되게 굴고. 엄마, 그만해요. 오빠도 다 이해해요. 장모는 사위를 돌아봤습니다. 아니, 이제는 진짜 사위로 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강서방. 네, 장모님. 내가 정말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장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걔 밥그릇에 밥 담아준 것.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민주는 장모를 바라봤어요. 저도 잊지 않을 겁니다. 장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이 계속 말했죠. 하지만 원망하려고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려고 기억하는 거예요. 장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수진이 중재했습니다. 엄마, 오빠, 이제 그만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살아요. 네. 민준과 장모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어요. 장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세들. 다들 피곤하겠어. 네, 아버지. 모두 일어났습니다. 각자 방으로 향했죠. 장인과 장모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장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네. 우리 운 좋은 사람들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강서방 같은 사위를 만나서 말이야. 장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었다면 진작 떠났을 겁니다. 복수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민주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가족을 지켰습니다. 고마운 사람이었죠. 준호는 자기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부동산 투자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배워야겠어. 형님한테 제대로. 혼잣말을 하며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다락방에서는 민준과 수진이 누워 있었어요.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응? 고마워. 뭐가? 다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민주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아.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 떠났을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수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로. 민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3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뎌냈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폭력이나 복수가 아니라 존중과 증명으로. 드디어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혼잣말이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불이 모두 꺼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긴장과 적대가 없었어요. 이해와 존중이 그 자리를 채웠죠. 내일 아침이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진짜 가족으로 사는 첫날이. 모두가 그걸 기대하며 잠들었어요. 장인은 꿈을 꿨습니다. 민준과 함께 손주를 안고 웃는 꿈이었죠. 장모는 며느리와 부엌에서 요리하는 꿈을 꿨어요. 준호는 형님과 함께 건물을 보러 다니는 꿈을 꿨습니다. 수지는 아기를 안고 있는 꿈을 꿨죠. 민주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에 빠졌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편하게 잔 밤이었습니다. 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이 집에도,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고 겨울이 다가왔어요. 수진의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새벽 2시였어요. 수진이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오빠, 아파. 민주는 벌떡 일어났어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통이야? 응. 계속. 병원 가자. 민주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었어요. 수진을 부축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 장인과 장모가 방에서 나왔어요. 수진아. 장모가 달려왔습니다. 진통 시작했어요. 어머, 어서 병원 가. 민주는 수진을 차에 태웠습니다. 장인과 장모도 함께 탔어요. 준호는 회사 기숙사에서 자고 있었지만 민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수진이 병원 갑니다. 네, 바로 갈게요.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분만실 앞에서 민주는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옆에 앉아 있었죠. 준호도 헐레벌떡 도착했어요. 형님, 왔어요? 누나는요? 안에 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 반.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응애, 응애. 작지만 힘찬 울음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장모는 눈물을 흘렸어요. 장인은 손녀라는 말에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잠시 후 민준은 분만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안겨줬죠. 분홍색 담요에 쌓인 작은 생명이었어요. 우리 딸이야.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민주는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손, 작은 발, 감은 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내 딸이야. 진짜 내 딸. 혼잣말이 마음속에서 울렸어요. 이름 뭐로 할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민서. 강민서. 좋아. 민서야. 수진은 아기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모두 들어왔어요. 장모가 조심스럽게 손녀를 안았습니다. 어머, 우리 민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인도 옆에서 손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참 예쁘구만. 할아버지 닮아서요. 민준이 농담했습니다. 장인은 웃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불가능한 농담이었죠.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거 뭐예요? 조카 선물이에요. 금반지. 민주는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진짜로? 당연하죠. 준호는 처음으로 형님이라는 호칭을 편하게 사용했습니다. 민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일주일 후 수진이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장모가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국 먹어. 고마워요, 엄마. 수진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장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민준과 수진은 안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양보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넓은 방 써야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장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죠. 손녀와 며느리 사위를 위한 배려였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민서가 100일을 맞았어요. 온 가족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장인, 장모, 민준, 수진, 준호. 그리고 한가운데 민서.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 사진이었죠.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장인은 작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민준의 조언을 받아 부동산 임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강서방, 이 물건 어떤가? 장인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민준은 꼼꼼히 확인했어요. 괜찮은데요?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 그럼 계약해도 되겠나? 네, 하세요. 장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전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장모는 손녀를 돌보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민서를 안고 산책을 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손녀 자랑을 늘어놓았죠. 우리 손녀 예쁘죠? 그럼요. 할머니 닮아서 그래요. 장모는 웃으며 민서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역할이 행복했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과장에서 차장이 되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자랑하지 않았어요. 대신 매형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형님, 부동산 투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작은 것부터요. 천천히. 알려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매물을 보러 다녔어요. 형제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장인, 장모, 민준, 수진, 준호. 민서는 아기 의자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차려졌어요. 장모와 수진이 함께 만든 저녁이었습니다. 예전처럼 차별이 없었어요. 모두 같은 그릇, 같은 음식. 당연한 건데 예전에는 당연하지 않았죠. 밥을 먹던 장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강서방. 네, 장인어른. 고맙네. 무슨 말씀이세요? 다. 고맙지. 장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우리 가족 지켜줘서, 이렇게 살게 해줘서.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자네가 했어.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린 집도 없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을 거야. 장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위 덕분이에요.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가족이니까요. 응? 가족이 이런 거잖아요. 서로 돕고 지켜주고. 민주는 식탁을 둘러봤습니다. 장인, 장모, 처남, 아내, 딸. 모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전엔 가족 같지 않았어요. 솔직히 장인과 장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우리. 민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장모가 눈물을 닦았어요. 장인도 코를 훌쩍였습니다. 준호는 형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수진이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 오빠. 나도. 민서가 깔깔 웃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이해한다는 듯이 식사가 끝났습니다. 민준이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어요. 준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형님, 제가 할게요. 같이 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물을 틀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죠. 거실에서는 장인이 손녀를 안고 있었어요. 장모와 수지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3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 하지만 견뎌냈어요.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폭력이 아니라 증명으로,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달라졌죠. 해냈어. 우리 해냈어. 혼잣말이 가슴속에서 울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나둘 방으로 들어갔어요.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민준과 수지는 안방에 누워 있었어요. 옆 아기 침대에서 민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행복해? 응, 나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올 거야.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때로는 존중이 복수보다 강합니다. 인내가 폭력보다 위대하죠. 그리고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께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